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그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라디오 듣는다는 생각으로 편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이트의 설립자죠. 탐 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S&P 지수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비주류 의견이지만 S&P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하기 전에는 비트코인도 신고점을 경신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고통지수 즉 BMI는 66에서 현재 50으로 떨어졌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연간 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S&P 지수가 연 15% 이상 상승했을 때였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그가 첨부한 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약세장이었던 지난해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는 많이 들어봤는데 S&P 500 지수와 상관이 있다는 의견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탐 리가 차트를 보고 말한 것이겠죠. 네, 사실 S&P보다는 금과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것이 팩트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게 될지 몇 년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데 이러한 공식이 강남 부자들에게도 통할까라는 소식인데요.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죠.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처럼 통화 가치에 연동되지 않으면서도 희소성이 있다는 공통점 때문일 겁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과 금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이면 이제 이 같은 공식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네, 블룸버그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의 상관관계는 네, 지난달 초 기준 3개월 동안 0.827로 최근 1년간 상관 개수 0.496보다 2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상관 개수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뜻을 하는데 네, 하지만 강남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마찬가지라는 신흥 투자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중 무역 전쟁이나 브렉시트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반면 비트코인을 아직 안전 대피처라고 생각하고 투자 비중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 대형 증권사 청담동 지점의 PB 임원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자산가들이 달러 예금이나 금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같은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면서도 안전자산 투자 대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거나 문의하는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올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에 따른 환율 전쟁 후폭풍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었죠. 네, 지난달 원화 가치는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코스피는 3년여 만에 19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7%라는 폭락을 보여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낙폭을 기대하기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네,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네, 국제 금값은 6년 5개월 동안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고 올 들어 20%나 오른 것입니다. 다른 귀금속인 이제 은도 17%나 이렇게 뛰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올 초보다 3배나 뛰었습니다. 6월 말에는 1만 400달러를 1만 4천 달러죠. 네, 4천 달러로 회복하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내놓았지만 2017년 최고점 이후 폭락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목격한 자산가들에겐 여전히 이제 위험 자산일 뿐이라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은 2017년 한 해 2000%가량 폭등을 했는데 2018년 11월 폭락장을 연출하며 투자자들이 이제 패닉으로 이끌었죠. 네, 그러면서 당시 비트코인은 한 달 만에 37%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2011년 4월 약 40% 가까이 하락한 이후 최대 낙폭이었는데 네, 앞선 PB 임원은 고객의 투자 성향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액 자산가들 중에 보수적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의 비트코인에 대해 변동성보다는 희소성이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세계가 디지털화되면 기존 안전자산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체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거나 가격이 0으로 폭락하는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미래의 디지털 금으로 취급될 잠재력이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레이스케일이죠. 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안전하고 국경이 없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디지털 금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네요. 네, 강남 부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부자들의 경우에는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금과 상관관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연한 안전자산으로서는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과 부자들의 투자금이 유입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 ETF가 SH 측에 승인이 나는 것인데요. 네, ETF가 승인이 났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닦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ETF에 관한 소식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 10월에 SH 측이 무조건 대답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한번 지켜봐야겠죠. 2018년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던 소식인데 9월 23일 벡트의 정식 오픈 소식도 ETF에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횡보 및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34% 상승을 하면서 1220만원대, 이더리움이 0.9% 상승을 하며 21만 2천원대, 리플 XRP가 0.6% 상승을 하면서 30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70%가 다시 한번 넘었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인데요. 네, 하루빨리 40% 아래로 내려가야 많은 분들이 현재 기다리시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내려갈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마스터카드와 R3가 새로운 국제 송금 수단 개발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메이저 결제회사 마스터카드가 기업용 블록체인 개발 기업과 R3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국제 송금에 활용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실험을 실시해 나간다고 하네요. 네, 처음에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은행에 대응하는 마스터카드의 청산이나 결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네, 마스터카드로 새로운 결제 플랫폼을 담당하는 임원인 피터 클레이는 계좌 간의 연결을 글로벌하게 발전시켜서 새롭게 더 좋은 기업 간 국제 송금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당사의 핵심 목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R3는 자사의 오픈소스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코르다와 마스터카드의 경제권을 잇는다고 하는데 코르다에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네요. 네, 코르다는 이제 금융서비스, 테크놀로지, 중앙은행 규제, 무역 등 여러 업종의 기업이 이제 300개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죠. 네, R3의 CEO 데이비드 루터 같은 경우는 코르다가 기업용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국제 송금 사업에서 마스터카드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마스터카드는 지난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무역 금융기업인 마르코폴로의 네트워크에 참여를 발표를 했었는데, 마르코폴로에는 R3와 무역 금융기업 트레더 X가 출자를 했죠. 네, 마르코폴로의 네트워크에 참여는 모든 규모의 기업 간 글로벌 무역 금융 업무를 보다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R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겁니다. R3의 코르다 세틀먼트에서 첫 번째로 사용될 암호화폐로 XRP를 사용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R3에 관한 소식이 나오면 리플에 관한 소식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이 소식이 마스터카드가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죠. 네, 얼마 전에는 리플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엑스래피드 솔루션을 발표한 머니그램이 비자와 협력을 해서 직불 카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비자가 XRP를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만에 하나라도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상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과연 이번 소식이 리플 XRP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단테르 은행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2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스페인의 거대 은행이죠. 산단테르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39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은행은 퍼블릭 체인을 통한 최초의 채권 발행업자이고, 채권은 분기별 쿠폰 금리 1.98%라고 밝혔는데요. 채권은 블록체인에서 1년 만기까지 존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산단테르 증권 서비스는 토큰화된 채권과 토큰화된 현금에 대한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은행은 투자를 완료하는 데 사용된 현금과 분기별 쿠폰도 블록체인에 디지털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의 자동화는 산단테르로 하여금 그 과정에서 필요한 중개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거래를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단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산단테르 은행의 경우 대표적인 리플의 파트너이죠. 네, 이 산단테르가 엑스커런트 네트워크를 사용해 확대할 예정이고, 모바일 앱 원페이 FX를 통해서 남미와 미국 간 송금 옵션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은행이 채권을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했다는 것인데, 네, 과연 블록체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네, 지난달 이제 월드뱅크가 세계 최초로 시도한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의 인수 비용뿐만 아니라 발행 비용과 상대 계약자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더욱이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 발행은 채권 발행하는 쪽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국가의 정부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개발도상국의 채권을 발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위해 융자를 받을 때 이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하네요. 네, 비용 절감을 원하는 모든 채권 발행자들은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처럼 은행들의 블록체인 내에서의 채권 발행이 점점 늘어나겠죠. 네, 이것도 암호화폐 시장을 주류 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빵영이죠. 네, 이 빵영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XRP 가격 조작 이슈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리플사는 XRP 커뮤니티 내 가장 큰 소유주로 XRP 생태계의 성공에 가장 관심이 많은 당사자다. XRP 판매는 덤핑이 아닌 XRP의 활용성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덧붙였네요. 네, 우리도 XRP의 성공을 기원하는데 뭐가 우리가 좋다고 XRP 가격을 덤핑시키겠냐라는 뜻이겠죠. 네, 이번에 빵영이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XRP 가격 조작 이슈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참 빵영도 지겹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대답을 해도 또 똑같은 질문이 날라오니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인터뷰 중에 이제 몰랐던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리아 머니 트랜스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리아 머니 트랜스퍼가 XRP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아 머니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 송금 업체고 월마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금량만 보면 머니그램보다도 더욱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155개국 이상에서 37만 7천 명 이상의 고객에게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송금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여태까지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XRP를 사용한다고 언급한 걸 보니 엑스래피드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XRP를 직접 사용하는 비율이 200개 은행 중에 10개에서 15개가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을 또 했네요. 네, 지금 당장은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수가 적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눈치가 보여서 XRP를 직접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바꾸지 못하겠지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엑스래피드나 엑스커런트 4.0으로 손쉽게 바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리플사의 사업은 건강하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을 보게 되면 참 아쉬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2에서 3년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미 재무부 차관이 리브라의 최고 수준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차관이 페이스북 리브라에 미국 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재무부의 이제 테러 금융 정보 담당인 맨델커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리브라뿐 아니라 미국에서 취급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금융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모든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브라 등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해 우리가 적용하는 요건은 같다며 어느 암호화폐라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처음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맨델거 차관의 인터뷰는 제네바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회의 이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회의에 참석한 스위스 정보 관계자들과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관계자들은 제네바엔 리브라 연합을 등록한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네, 맨델커 차관은 스위스 금융규제기관인 금융시장감독청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로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맨델커 차관이 피마와의 회의에서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와 그리고 규제를 위반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처벌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맨델커 차관은 그동안 디지털 자산 업계가 인프라 구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테러 자금 지원 등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그는 스위스가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갖춰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그럴수록 스위스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여러 우려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네요. 네, 앞서 스위스 중앙은행의 토마스 모제 이사는 리브라의 개발 과정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페이스북이 규제기관과 만나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며 리브라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 스위스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연방데이터보호정보위원회는 훨씬 더 회의적이었다고 하는데 네, 지난 7월 FDPIC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어떤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의회가 리브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 리브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워터스 위원장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한 화폐를 개발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기존의 의구심을 해소하지는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리브라 백서 발간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어제 프랑스 재무부 장관 또한 리브라를 프랑스 내에서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요즘 좀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브라 죽이기가 끝나지 않은 걸까요?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리브라 측에서는 발행을 안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주요 인사들과 만나며 로비스트를 채용하고 버그 바운티를 개최하여서 리브라 블록체인 내 결함을 찾게 되면 상금까지 주는 등 더욱이 완벽한 리브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죠. 네,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서 내에서 주권 통화라는 그 단어 때문에 문매를 맞고 있는데 최근 바이낸스의 비너스 프로젝트는 리브라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 발표를 했었죠. 네, 리브라가 첫 번째 선례가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리브라 죽이기라는 기조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 리브라에 관해 좋게 보는 국가들이나 정부들이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리브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은행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페트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베네수엘라 최대 은행, 베네수엘라 은행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정식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암호화폐 지갑을 개설하고 정식 허가를 받은 플랫폼에서 이제 석유 기반 토큰 페트롤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 1페트로의 가격은 $60라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한 63,000원, 4,000원 될까요? 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현재 페트로의 거래만 지원하지만 암호화폐 선택 메뉴가 존재한다며 다른 암호화폐가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페트로 전용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한다 소식이었습니다. 네, 페트로의 경우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현재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높아진 국가 중에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 국가는 베네수엘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자체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현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브라질 등 화폐 개혁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선례가 되어서 정부 발행의 암호화폐를 페트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현재 페트로 같은 경우 러시아와 무역 거래의 사용도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 최초 국가 발행 암호화폐인 만큼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 정말 이 페트로를 이용해서 국가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페트로 지갑하니까 지금 중국의 CBDC 지갑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네, 많은 국가들에서 화폐 개혁이 그만큼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커스터디에 관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수수께끼 같은 암호화폐 용어 커스터디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용어들은 혼란스럽기에 악명 높죠. 코드를 배열을 왜 코인이라고 부르고 주소 저장소를 지갑이라고 왜 부르는지, 그리고 왜 또 커스터디라고 부르는지, 자산을 대신 맡아 관리한다는 뜻의 수탁이라는 기존 용어를 암호화폐에 그대로 빌려 쓰고 있다며 개념을 명백히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단기간 안에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커스터디, 이 수탁은 기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법적 관계와 관련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자산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수탁의 개념은 같은 주 안에서도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때로는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고 때로는 권한 위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수탁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수탁자 디폴트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탁 자산이 반드시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네, 모든 사람이 수탁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실상은 일반인도 말할 것도 없고 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조차 수탁이라는 용어를 뒤죽박죽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여전히 불명확하고 혼란스럽죠. 네, 본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 암호화폐 범위를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통적 자산의 소유권은 원장의 기록에 의존을 하죠. 네, 어딘가에 있는 컴퓨터의 특정 자산의 소유자가 아무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의 주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 비트코인은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보유자 중심 자산인데 비트코인의 소유자를 밝히려면 주소와 지갑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 자체는 지갑이나 중앙의 수탁기관 그리고 발행기관의 계좌에 보관되지 않으며 신원을 증명시키지 않아도 세계적 분산 네트워크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지갑의 개인키,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되어서 비트코인을 움직일 독점적 권리를 지니게 되는데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선 필요한 건 신분증이나 증빙 서류가 아닌 개인키를 가지고 있어야 됐죠. 네, 그렇다면 개인 키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수탁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네, 개인 키를 넘기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과 동일한 일이 아닌가요? 네, 수탁은 소유자를 위해 소유자 자산을 보관하고 수탁 관리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만약 수탁자가 소유자와 동일한 개인 키 접근을 권한을 가진다면 그는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셈이 되지 않을까요? 네, 비트코인의 다중 서명 옵션을 사용하면 하나 이상의 개인키 서명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유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가능하죠. 네, 수탁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유자 또한 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물론 수탁자는 수탁자일 뿐 자산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계약 조항에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수탁자가 갑자기 잠적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수탁자 디폴트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 주식 등 전통적 자산은 적법한 소유주에게 반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규제 장치가 빈약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이 없어서 지금 더욱더 문제인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 7월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와 금융산업감독기구 필라는 브로커 딜러의 이제 디지털 보안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해당 성명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브로커 딜러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소유자는 수탁자에게 개인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 외에 다른 사람이 해당 암호를 알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탁자가 고객의 자산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정보를 훔쳐볼 가능성이 또 없을까요? 네, 수탁자나 이제 규제기관은 잘못된 거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렇게 커다란 또 부담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 수탁자는 이름만 같을 뿐 전통적인 자산의 수탁자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게 되는데 네, 그러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네, 수탁의 개념적 토대가 되는 소유권과 책임의 표준적 의미가 통용되지 않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규제기관은 이제 기관대로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만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신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개념을 담는 새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가 사용되었고 대부분 효과를 거두었는데 네, 그리고 많은 경우 빌려온 용어는 점차 새로운 의미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오늘날 웹이나 넷과 같은 용어들은 기존의 의미보다 새로운 의미로 훨씬 이렇게 많이 사용되죠. 네, 그러면서 하지만 때로는 구체적 용어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서마저 이러한 기호학적 비유와 선택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네, 장벽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문제가 걸린 경우 합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 분야는 한 단계 성숙해지겠죠. 네, 커스터디 서비스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벡트의 웨어하우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카카오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쌓기 위해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죠. 커스터디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미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도 커스터디 서비스의 중요성이 ETF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정말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좋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암호화폐 산업은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슬슬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또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암호화폐 보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전 GXC 운영사 직원이 GXC는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횡령 등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GX체인 의 한 전 직원이 현재 해당 업체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해당 업체의 파트너사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파트너 영업 채널도 이미 일방적으로 운영이 종료된 상태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앞서 이제 GXC 운영사인 항저우 춘신 데이터 혁신이 횡령 및 이용자 정보 불법 거래 등 혐의로 항저우 현지 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게 되면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프랑스 당국은 암호화폐를 전통화폐로 환전할 때 관련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간 환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과세정책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SNS를 통해서 윈도우, 맥 유저를 위한 새로운 뮤토렌트 웹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바이낸스 선물 거래 플랫폼 바이낸스 퓨처스가 공식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모든 이용자가 바이낸스 퓨처스로 거래할 때 처음 3개월간 거래 수수료를 50%의 할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현재 전날보다 1포인트 하락한 38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아직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날 대비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이 됐는데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38 절대로 높은 지수가 아니죠. 아무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내 돈 넣기, 내 돈 투자하기 너무나 어렵고 무섭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9월 달도 반이 지나가고 있고 3분기도 슬슬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3분기 마무리할 때는 그래도 70 정도는 찍고 4분기로 넘어가는 이런 시장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블 XRP 기준 301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300.73원 이러다가 정말 200원대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